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저랑 같이 저번 일주에 했던 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신경계 질환에 이제 어떤 치료가 있는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수업 진행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였어요. 이제 1교시는 이제 복습과 과제가 발표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과제 발표는 대면 시작하면 제가 첫날에 그러니까 3주째죠. 어차피 3주째 하고 이제 4주째 때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발표할지에 대해서 3교시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그렇게 되고 2교시와 3교시는 이제 이론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뭐 자기소개, 꿈, 신경계 중재 문제, 국시 문제를 여러분들이 뽑아와서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 있죠. 그래서 신경계 치료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바로 이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다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보통 말초신경계도 있는데 말초신경계 환자분들은 거의 이쪽으로 잘 오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정형계에서 잠깐만 치료해도 나으니까. 그렇게 잘 많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추신경계 중에서 이제 되뇌는 앞 중심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운동 겉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앞 중심고랑의 뒤쪽은 감각 겉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영역에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수의적 운동마비, 행위상실증 또는 운동 못함증, 그 다음에 눈운동 장애와 같은 UMN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감각 뒤쪽에 있는 이제 앞 중심고랑 뒤쪽에 있는 감각 영역에서 손상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감각 장애는 당연한 거고요. 인식 불능이라든가 니글라트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오른쪽 뇌방구와 그 다음에 왼쪽 뇌방구에 크게 한번 차이를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햄일 경우에는 언어하고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서 레프트 햄이다 그러면 언어 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라이트 햄이다. 라이트 햄일 경우에는 말은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잘 강글리아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킨슨이죠. 파킨슨은 여기 베잘 강글리아 중에 중간뇌에 있는 특히 여기 흑색질 있죠. 서브스탄티나 니그라 쪽에서 분비하는 그 도파민의 그 분비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거의 반대가 대표적인 게 또 헌팅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킨슨하고 헌팅턴은 완전 반대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신경계 환자 중에서 이 베살 강글리아에 그 문제가 있으신 분, 즉 파킨슨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내 또는 상위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호르몬 조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시상 증후군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변변에서는 그 요붕증, 다이아비트 인스피두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브레인스템은 생명 영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브레인스템만 살아있다면 바로 뇌사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좀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손상을 당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현기증, 복식, 교대, 반신마비가 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 중에서 세러벨럼, 손해입니다. 손해는 평형, 근긴장도, 자세 및 운동 수행에 관련이 되고요. 여기 이게 이제 손해하고 그 베잘 강글리아하고 서로 시상이죠, 그렇죠? 시상하고 서로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베잘 강글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운동 명령을 받고요. 그냥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을 손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손해는 비교 측정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척수는요, 그 SCI 환자죠. 그래서 이 척수 손상을 당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척수 손상 환자는 거의 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퇴원을 하시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는 게 아니라 첩거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말초신경. 말초신경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정령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말초신경계는 12개의 뇌신경과 이제 척수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척수에 있는 그 벤트랄 루트를 통해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이게 신경계 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게 운동 신경 다발이고, 맞죠? 그 다음에 뒤쪽은 감각신경로라고 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로는 다시 그 피라미드로와 그 다음에 바깥 피라미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로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1차 운동신경세포의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즉, 클라스프 나이프 강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팔의 굽힌근이나 다리 평근에 어떤 항진이 일어나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단축과 신장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은 근데 DTR이 항진되고, 그다음 바빈스키와 병적 반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바깥 피라미드로 이거는 이제 바닥핵에 그러니까 베잘 강글리아에 있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게 대표적인 파킨슨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축, 낙관, 톱니바퀴 현상, 움직임, 근긴장이 나타나게 되고 근긴장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수의 운동이 잘 일어나죠. 그리고 그 DTR은 거의 정상이고요. 바빈스키도 없고 그 다음 운동마비도 없게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뒤편에 있는 이 감각신경로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등쪽 기둥 신경로, 그 다음에 척수신경로, 척수손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등쪽 기둥 병변이 있을 때는 실조가 나타난다, 아탁시아죠. 그다음 척수시상로에 문제가 생기면 통각, 그리고 가벼운 촉각, 그리고 소실이 되고, 그 다음 척수손해로 같은 경우는 고유감각 등이 이렇게 소실이 되는데, 특히 손해로는 이제 동측입니다. 동측에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MN, LMN이라고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뇌에서 시작하는 이제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UMN이라는 거는 이제 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척수까지 내려가요. 그 척수 특히 이제 앞볼 이제 척수 앞 정각에 그러니까 안테리어 혼셀까지 가죠. 이 안테리어 혼셀까지가 뇌에서 안테리어 혼셀까지가 UMN이에요. 그래서 이 UMN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혼셀 중에서 거기에 층이 있잖아요. 여러 개 층으로 구성이 9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렉시어드 층이라고 있어요. 그 생에서 딱 시작하는 게 이제 LMN입니다. 그래서 이 LMN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PNS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LMN은 이제 UMN의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UMN과 LMN의 어떤 병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UMN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촉수에 있는 그 정가까지 오는 그 세포에 차단이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이 얘는 억제 조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조절하는 데 있어서 확 움직이는 것을 억제시키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프리해지니까 LMN을 조절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막 항진등이 많이 스파스티시티가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뇌를 다치게 되면은 대부분 축 처지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억제를 갖다가 통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파스티시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DTR은 당연히 항진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LMN 이제 그 UMN 끝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PNS에 즉 근육으로 전달하는 이 신경이 직접하고 근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육으로 들어가는 최종 신경 경로가 이제 차단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근육으로 들어간 이 신경 자체가 명령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플라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TR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 병적 징후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신경계 질환의 임상 양상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뇌를 손상당하게 됐다. 아니면 그 척수를 손상당하게 되었다. 당연히 인지 기능이라든가 고위 겉질 기능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이 뭐 정신 상태라든가 언어, 그 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인식 불능, 편측, 무시, 시행증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운동 기능은 당연히 손상이 되죠. 그 다음에 감각장애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요. 반사도 아까 UMN이냐 LMN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UMN일 때만 대부분 병적 반사와 DTR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 쪽은 그 손해가 하는 역할이 근긴정도 조절이라든가 평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룸버거 증후, 일자 보행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당연히 뇌를 다치거나 척수를 다치게 되면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수막장애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흡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치료에 중점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음걸이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이제 A 그림이 이제 반신마비 환자분들의 헤미플레지아의 걸음 패턴이고 지금 시너지를 보이고 있죠. 보통 이제 상지는 굴곡 패턴, 하지는 이제 신전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킨슨 환자의 대표적인 걸음 모양이죠. 특히 이렇게 보행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분이 어떤 뇌병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앞으로 몸을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잘 못한다거나 잘 멈추지를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손해의 아탁시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D는요, 감각 실조 보행이고, 5번은, 이제, tibialis anterior의 근육이 약화가 돼서, 도르시플렉션을 못해서 발이 끌림이 나타나니까 무릎을 높게 드는 그런 보행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경계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치료에 접근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그 원리가 없다면 치료를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신경계 물리치료의 이론적 기반은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겁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인데요. 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복될 수가 있구나,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는 이게 회복 재생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저번에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제가 또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신경이 이게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습관화, 민감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장기 상승작용 LTP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경의 가소성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계 물리치료의 목표는요, 바로 이 되뇌 겉질의 가소성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터 컨트롤이 어떻게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그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경계 환자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정상 움직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론이 바로 모터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학습된 움직임 패턴을 수정을 해줬을 때 신경계 물리치료가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신체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거죠. 이걸 갖다 바디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나왔죠. 뭐 NDT, 뭐 브라운스톤, 무드, PNF, 뭐 이타 뭐 쭉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인식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인식 높이면은 이제 환자 치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손상 후의 기능적 움직임 회복 결정 인자가 뭔가 똑같은 환자지만 어떤 분들은 회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회복이 안 되고 또 회복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회복 응급의 차이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환자의 신체 성숙 정도, 손상 위치가 어디냐, 손상된 범위가 어디냐, 관련된 신경세포의 완전 또는 불완전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예후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가소성이라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재활을 하면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를 희망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상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에 대한 이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걸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그 모터 컨트롤에는 네 가지 이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움직임은 반사죠. 반사 이론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반사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움직임은 이 반사로 인해서 일어나더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한점은 그렇다면 뭐 감각 자극 없이 일어나는 수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새로운 움직임은 만들어내는 능력은 반사가 없다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움직임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수직계층 이론이죠. 수직계층 이론이라는 것은 고위중추에서 이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하위중추로 던져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전달된다라는 이론인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밑에 발에 핀이 압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은 bottom to up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좋아.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시스템 이론인데 시스템 이론은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라는 이론인데 문제는 이것도 그 용어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생태학적 이론도 있고 과제 지향적 이론도 있습니다. 뭐 생태학적 이론은 얼마나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더 얘기가 있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있다라는 것만 살짝 언급해드리면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언덕을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아예 위로 넘어가고 싶을 경우도 있고 그냥 밑에 숙여서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또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요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유도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게 되면은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도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움직임을 좋게 하는 거더라 이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보면 쓸데없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는 움직임 하다 보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유도를 줄이자.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만 환자분들은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온갖 동작을 다 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하면 이제 그 운동 재활의 모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한 1950년대까지는 그때는 어떤 정형외과적인 문제만 다뤘다라는 거예요. 신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소아마비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NDT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게 이제 근제어근만 해서는, 근력 강화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신경을 촉진하자라고 나왔던 게 이제 그 다음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보바스, BNS, 루드, 보이타, 브란스톤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법은 여러분들이 신경계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서티 과정을 들으셔가지고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지향이라는 거죠. 시스템 이론이 바로 이제 과제 지향인데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이제 치료사 위주로 치료를 했었단 말이에요. 치료사가 원하는 거를 치료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환자가 원하지 않고 치료사가 원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기능적인 거, 즉 환자가 원하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 환자는 당연히 모티베이션이 더 되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과제 지향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게 되고 그거를 그 환자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제를 주게 되고 그 과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유도 운동 치료에서 CIM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상 측, 마비되지 않은 측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든 마비 측을 움직이게 쓰고 싶지 않은 거를 쓰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6시간 이상 이제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 입증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트 치료라든가 로봇 치료라든가 가상현실 치료, 그 다음에 FES, 그 다음에 보조기,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을 많이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형을 설명해. 그래서 우리 신경계 치료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뭔가? 그래서 물리치료사로서는 당연히 신경해박 생리, 임상신경학에 대해서 당연히 그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즉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효율적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유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절 구축 부종, 그 다음에 아트로피 같은 2차적인 손상을 되지 않도록 해서
그 2차적인 손상을 막아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고요. 2교시와 3교시에는요. 뇌졸중에 대한 뇌졸중 환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치료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